나무를 모른다고요? 제 손끝에서 이 나든 통나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똑똑히 보세요. 의사 가운을 벗어던지고 이곳까지 왔어요. 뱃속의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못할 게 없었으니까요. 빚더미 외국인 며느리에서 연매출 200억 사장님이 되었죠. 이게 바로 한국이 제게 준 기적입니다.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닿으며 쿵 하고 둔탁한 충격을 만들어낼 때 제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등받이를 꽉 움켜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턱 끝에 맺혔습니다. 임신 32주. 의학적으로 비행이 금지된 만삭의 몸으로 11시간을 날아왔습니다. 기내의 건조한 공기 때문에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졌고 부어오른 발목은 신발을 뚫고 나올 듯 조여왔습니다. 10년 전 베를린의 차가운 진료실에서 당신의 자궁은 기능을 멈췄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들었던 제가 지금 뱃속에 두 개의 심장을 품고 한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한나 베버.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저는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의학적 상식을 뒤로하고 목숨을 건 비행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아이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구독자님께 큰 행운을 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확히 12년 전 베를린의 춥고 축축했던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4살이었던 저는 의대 본과 4학년생이었습니다. 생리불순이 이어지자 가벼운 스트레스성 질환이라 여기며 찾았던 대학 병원 검사실의 공기는 유독 서늘했습니다. 초음파 모니터를 바라보던 지도 교수님의 미간이 좁혀지는 것을 보았을 때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차트와 모니터를 번갈아 보시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나 학생 난소 나이가 60대입니다. 조기 폐경이에요. 하얀 형광등 불빛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제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질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1% 미만의 확률이라는 기적조차 제게는 허락되지 않을 거라는 냉정한 데이터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베를린의 거리는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빗물이 섞인 진눈깨비가 뺨을 때렸지만 차가움을 느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3에서 모성이라는 단어를 도려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성취와 성공이라는 단어를 채워 넣었습니다. 여자가 아닌 의사로서의 삶에만 매달렸습니다.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 회진을 돌았고 모두가 꺼리는 야간 당직을 도맡았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에는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정작 제 자신의 외로움에는 무감각해지려 노력했습니다. 34살이 되던 해 저는 병원 내 최연소 내과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축하 파티가 열리던 날 동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 때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야경이 비친 유리창 너머로 텅 빈 제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마치 멸균실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지만 생명이 자라나지 않는 차갑고 건조한 공간 말입니다. 그를 만난 건 바로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열린 자선 바자회 행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목조 건축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이민준. 낡은 작업복에 묻은 톱밥 냄새와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정원의 환자들을 위한 작은 파빌리온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지나치려던 그때 그가 대폐지를 멈추고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너무 건조해요. 나무처럼 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퉁명스러운 그 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보온병 뚜껑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따라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둥굴레 차라고 했습니다. 망설이다 받아든 차는 뜨거웠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멸균실 같은 삶의 균열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한 제 세계를 엉뚱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허물어뜨렸습니다. 우리는 베를린의 숲길을 걸었고 슈플의 강변에 앉아 맥주 대신 그가 내려준 한국식 믹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제게 나무의 결을 만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청진기를 통해 들리는 심장 소리의 차이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그의 작업실 난로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여자로서 끝난 몸이에요. 떨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도 그는 아무런 동요 없이 장작을 더 넣으며 말했습니다. 한나 씨는 그 자체로 온전해요. 아이가 있든 없든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숲이에요.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함께 그의 단단한 팔이 저를 감싸 안았을 때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제 자궁이 아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식탁 위에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한국으로 가야 해요. 기다리지 말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실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이미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증발해버렸습니다. 배신감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다시 예전의 차가운 의사 한나 베버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이를 악물고 진료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이상했습니다. 계속되는 미열과 구토,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며 위장약을 처방해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3개월 전 그와 함께 보냈던 뜨거웠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선명한 두 줄이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대 위에 누워 모니터를 바라보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0.01%의 확률.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기적이 제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쿵쾅쿵쾅. 1분에 150번씩 뛰는 작고 힘찬 심장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35세 고령의 초산 거기에 조기 폐경 진단까지 받았던 산모. 주치의는 이것은 신의 영역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사라졌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속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를 찾아줘야 한다고. 수소문 끝에 그가 한국의 전라남도 담양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대나무가 많은 마을. 그가 늘 그리워하던 고향이었습니다.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에 오르겠다고 했을 때 동료 의사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기압 차이로 인해 조산할 위험이 있고 산모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아이는 밤마다 발길질을 해대며 아빠를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담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공기,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논과 밭,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벌레 소리들. 택시 기사님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 가요가 흘러나왔고 차 안에는 방향제 냄새와 기사님의 땀 냄새가 섞여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진 오래된 한옥 마을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주소에 적힌 집을 찾아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7월의 한국 날씨는 상상 이상으로 무더웠습니다. 등줄기로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원피스는 몸에 감겨 걸음을 방해했습니다. 마침내 대문 앞에 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나무 대문 옆에는 민준 씨가 베를린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문양의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배를 누르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할까?
혹시 다른 가정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를 원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라면?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때 대문 안쪽에서 자그락거리는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대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불룩 튀어나온 배를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기익. 경첩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민준 씨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못이 적삼을 입은 곱게 늙으신 할머니 한 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선한 눈매가 보였습니다. 누구시오? 낯선 외국인이 만삭의 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에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 발음으로 연습해온 문장을 더듬더듬 내뱉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입니다. 이민준 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민준이 이름을 듣자마자 할머니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불룩한 배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으셨습니다. 세상에. 그 짧은 탄식 속에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베를린에서 민준 씨가 잡아주었던 그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가 일단 들어오거라. 할머니는 저를 부축해 마당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평상에는 방금 찐 듯한 옥수수와 보리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고 처마 밑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루에 걸터앉아 할머니가 건네주신 시원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자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배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혹시 우리 민준이 아이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이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나. 할머니의 말씀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디 있나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녀석 지금 여기 없다. 서울 큰 병원에 가 있어. 병원이요? 민준 씨가 아픈가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민준이가 아픈 게 아니라.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대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검게 그을린 피부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 멈칫하더니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민준이한테 연락 왔어요. 지금 당장 올라오라는데요. 그 순간 제 뱃속의 아이가 강하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아빠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저는 직감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떠난 이유, 그 말 못할 사연이 지금 저 트럭을 타고 온 소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트럭에서 내린 남자는 민준 씨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만삭의 몸을 보고는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민준 씨를 만나야 해요. 할머니와 형님분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난감해하셨지만 제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트럭에 올라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높은 좌석에 오르느라 끙끙거리는 저를 형님분이 뒤에서 밀어주셨습니다. 트럭은 덜컹거리는 시골길을 지나 고속도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습하고 뜨거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8개월을 기다려온 만남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으니까요. 트럭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민준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거친 손길,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 과연 그는 저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당황할까요? 혹시 저를 밀어내지는 않을까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억지로 불안한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고 붉은 노을이 차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향해 그리고 민준 씨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것이 제 한국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게 닥쳐올 시련과 기적, 그리고 10명의 아이를 낳겠다는 말도 안 되는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럭의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트로트 가락이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배경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은 구급차들의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인 병원 특유의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 매일 맡았던 익숙한 냄새였지만 환자가 아닌 보호자의 입장으로 맡는 냄새는 전혀 달랐습니다. 형님분의 뒤를 따라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는 형님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2층. 중환자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 소리가 구두굽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 중환자실 대기실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 남자는 분명 민준 씨였습니다. 민준 씨.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퀭한 눈, 덥수룩한 수염, 며칠은 좋기 못 잔 듯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깊고 따뜻한 눈동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환영을 보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제 배에 닿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닿았고 이내 제 배 위로 옮겨갔습니다. 손끝을 통해 그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이야?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를 떠난 죄책감, 아이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너무나 야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제외했던 그날 밤의 뜨거운 눈물은 잠시였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가혹하게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민준 씨가 베를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빚 보증 때문이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사업에 보증을 섰던 것이 화근이 되어 순식간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채권자들의 협박이 가족들에게까지 미치자 급하게 귀국했던 것입니다.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워 조기 퇴원을 하고 돌아온 담양의 본가는 더 이상 낭만적인 한옥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석가래와 곳곳에 핀 곰팡이 그리고 마당 구석에 쌓인 연탄재들은 쇠락해가는 가세의 현주소였습니다. 저는 베를린의 안락한 아파트와 최신식 의료기기들이 즐비하던 병원을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배에는 2명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제 옆에는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닌 한 여자가 되어야 했고 한나 베버가 아닌 이민준의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지독했습니다. 덥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끈적거리고 무거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내렸고 만삭의 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특히 밤이면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모기향 특유의 매캐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독한 산모기들은 그 연기를 뚫고 제 부어오른 발목과 팔뚝을 무참히 뜯어먹었습니다.
퉁퉁 부어올라 코끼리 다리처럼 변해버린 제 발을 볼 때마다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에어컨 하나 없는 낡은 선풍기 바람에 의지의 밤을 지새울 때면 베를린의 서늘한 바람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제 자신의 무력감이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난치병 환자들을 살려내던 내과 전문의였던 제가 이곳에서는 모기 한 마리 잡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짐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해 매일같이 뜨거운 부엌에서 땀을 흘리셨습니다. 며느리 몸보신을 시켜야 한다며 읍내 시장에서 사온 잉어를 고아 뽀얗고 비릿한 즙을 내오셨습니다. 검은 대접에 담긴 그 걸쭉한 액체를 볼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하면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코를 막고 단숨에 들이키면 비린내가 식도를 타고 넘어와 오랫동안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릇을 비울 때까지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며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등을 쓰다듬을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는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텃밭에서 딴 호박잎을 쪄서 강된장과 함께 내오시기도 하고 옥수수를 쪄서 간식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 제 뱃속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밖의 세상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려고 마을 어귀로 나가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정자나무 아래 모여 앉아 부채질을 하던 노인들은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외국 여자가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이냐는 둥 민준이 팔자도 기구하다는 둥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묻어나는 배타적인 감정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파란 눈에 노란 머리를 한 임산부가 뒤뚱거리는 모습은 이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 낯설고 불편한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저는 점점 위축되었고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이방인으로 낙인 찍었고 저는 그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와 민준 씨를 찾았습니다. 민준 씨는 읍내 공사장에 일용직으로 나가고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마당에 있는 장독대를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를 넘어뜨리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도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뛰어나와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경찰 부를 거예요. 제 외침에 남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국년이 한국말도 할 줄 아네. 그러면서 제 얼굴에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과 코를 찔러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제 배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애새끼 까기 전에 남편 보고 돈이나 갚으라고 전해. 안 그러면 이 집구석 불질러 버릴 테니까. 그들의 협박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고 당장이라도 무슨 짓을 저지를 것 같은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베를린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생이라는 것을요.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마당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장독에서 흘러나온 간장이 검은 피처럼 흙바닥을 적셨고 넘어진 빨래 건조대에는 하얀 기저귀 천들이 흙투성이가 된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붙들고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그 굽은 등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여서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못나서 그래. 그날 저녁 공사장에서 돌아온 민준 씨는 엉망이 된 집안. 꼴을 보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하얗게 묻은 작업복과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이 처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부은 발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한나. 내가 너무 무능해서. 너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의 눈물방울이 제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외국인 임산부를 써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읍내 식당을 찾아가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주인들은 손사래를 치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전단지 돌리는 일도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한국말도 서투른 데다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는 몸이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의사 면허증은 이곳에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독일 의사 면허가 한국에서 인정받으려면 복잡한 절차와 시험을 거쳐야 했고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은 이곳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능하고 짐만 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씨 할아버지가 밭일을 하다가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할아버지가 밭고랑 사이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는 했지만 구급차가 오려면 좋게 20분은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불규칙하고 미약했습니다. 호흡도 거칠었습니다. 증상을 보아하니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젖히고 흉부 압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습니다. 비켜. 뭐하는 짓이야. 재수없게. 외국년이 어딜 만져. 이장님은 저를 밀어내고는 할아버지의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장마비예요. 가슴을 눌러야 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저리 가. 부정타게 어딜 끼어들어. 누군가가 제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에서 환자가 죽어가는데 의사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달려들어 이장님을 밀치고 할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제발, 제발 살아야 해.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배가 뭉쳐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귀를 막고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두거리는 갈비뼈의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제발.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할아버지를 싣고 떠날 때까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무릎은 까져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할아버지가 더 잘못된 거 아니냐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국적이나 자격증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저 사고뭉치 외국인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왔고 아이들의 태동도 평소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새벽녘 땀에 흠뻑 젖은 채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귀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민준 씨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잠꼬대 섞인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던 손.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던 그 손. 비록 지금은 거칠어지고 흙대가 묻었지만 이 손에는 여전히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도 마을 사람들의 멸시도 언어의 장벽도 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이자 의사였습니다.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가난과 절망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며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듯이 그날 밤의 폭우는 마치 제 인생에 닥친 시련처럼 며칠 동안이나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빗줄기는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고 낡은 한옥의 지붕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곳곳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와 대야를 받쳐놓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초침 소리처럼 들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이불 냄새와 곰팡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짓눌렀습니다. 민준 씨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거칠어진 손마디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베를린에서의 화려했던 삶은 이제 꿈속에서조차 희미해져 갔고 눈앞의 현실은 진흙탕처럼 질척거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 뒤 읍내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텃밭에서 딴 고추와 가지를 팔러 가신다며 이른 새벽부터 채비를 서두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만삭인 저를 긋고 말리셨지만 저는 집에만 있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사실은 숨이 막힐 것 같은 집안의 공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활기차다기보다는 치열함이 느껴졌습니다. 땀 냄새와 생선 비린내 그리고 흙먼지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후덥지근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채소를 다듬으셨고 저는 그 옆에서 서툰 솜씨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배를 흘끔거릴 뿐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소문은 이미 읍내 전체에 퍼져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끔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장터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린 채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등장은 시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상인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는 읍내에 새로 들어서는 대형 리조트 건설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헐값에 땅을 팔라며 협박하고 상인들에게는 자릿세를 요구하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 시어머니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구두 끝으로 잘 다듬어 놓은 고추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흙이 묻은 구두에 채소들이 이리저리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셨습니다. 그 비굴한 모습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거 치워요, 할머니. 여기 우리 트럭 들어올 자리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채소들을 주섬주섬 담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과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기가 차다는 듯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넌 또 뭐야?
아, 그 외국인 며느리. 배 불러서 꼴값 떤다는 소문은 들었다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수행원들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영원히 밟히고 말 것이라는 공포와 오기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세를 내고 쓰는 자리예요. 당신이 함부로 할 권리 없어요. 제가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하자 남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한국말 꽤 하네. 근데 어쩌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 몰라. 그는 턱짓으로 수행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행원들이 다가와 어머니의 좌판을 엎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때 남자의 시선이 제 옆에 놓여있던 나무 상자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민준 씨가 저를 위해 깎아준 작은 목각 인형들과 젓가락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남자는 흥미로운 듯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내 남편이 만든 거냐? 솜씨는 제법이네. 근데 이런 건 요즘 개도 안 물어가. 그는 비웃으며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무 젓가락들이 부러지고 인형들이 흙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가 공사장에서 틈틈이 주운 자투리 나무를 깎아 만든 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우리 가족의 희망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그가 제게 보여주었던 그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부러진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나무의 거친 질감이 제 심장의 박동과 공명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무를 모르는군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나무를 만질 자격이 없어요. 남자는 저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나무를 몰라? 내가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게 몇 년인데 감히. 그래.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한번 보여줘봐. 내가 말하는 그 대단한 나무 실력이라는 거. 남자는 주변에 있던 목공소 주인에게 대패와 톱을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굴러다니던 투박한 통나무 하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자, 이걸로 뭘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만약 내 마음에 들게 만들면 이 자리 그냥 쓰게 해주지. 못하면 당장 짐 싸서 이 동네 떠나는 거야. 알겠어?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조롱이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이 땡볕 아래서 그것도 낯선 도구들로 거친 통나무를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말리셨습니다. 아가, 그러지 마라. 그냥 가자.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놓고 대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대패의 무게가 손바닥을 눌렀지만 오히려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통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옹이가 많은 늙은 소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나무의 생명력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그 결을 읽고 숨을 불어넣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저는 눈을 감고 나무의 결을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나무 특유의 향기,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숲에서 민준 씨와 함께 걸으며 나누었던 대화들, 그가 나무를 깎을 때 짓던 진지한 표정, 그리고 제 뱃속에서 뛰고 있는 두 아이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패질을 시작했습니다. 슥삭, 슥삭. 대패가 나무를 파고드는 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패질이 반복될수록 제 손길은 점점 빨라지고 정교해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을 찔렀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밥이 눈처럼 흩날리며 제 머리와 어깨 위로 쌓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나무를 깎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쌓여있던 울분과 억울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 가족을 지키겠다는 간절함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는 의지를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오직 대패가 나무를 스치는 소리만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서서히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투박했던 통나무는 어느새 매끄러운 곡선을 가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형상. 하지만 구체적인 묘사보다는 나무의 결을 살려 추상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민준 씨가 추구했던 바로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사포질을 할 때는 손가락 끝이 헐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완성이 되었을 때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작품을 남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장터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에 날리는 톱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나무 조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패배감이 서려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나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터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이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먼지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오직 저와 그 남자,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나무 조각상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리조트 건설 책임자인 그 남자는 제가 깎은 나무 조각상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뜨거운 햇살이 조각상의 표면에 부서져 내리며 황금빛 윤슬처럼 반짝였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거친 옹이의 질감을 지나 제가 피와 땀으로 다듬어낸 매끄러운 곡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거칠면서도 부드럽고 투박하면서도 섬세한 나무의 이중적인 속살이 그의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순간 방금 전까지 저를 벌레 보듯 비웃던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른 입술을 여러 번 달싹였고 코를 조각상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기계로 깎아낸 매끈한 가공품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갓 깎여나간 늙은 소나무의 알싸하고 진한 송진 향, 그리고 대패를 쥐었던 제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비릿한 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 원초적인 생명의 향기가 그의 오만한 콧대를 사정없이 꺾어버린 것입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이나 조각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조각상 안에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경멸은 사라지고 기이한 존경심과 탐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꿀꺽하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그 거대한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이거, 자네가 직접 디자인한 건가? 아니면 그냥 손 가는 대로 깎은 건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압도당한 사람처럼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숨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대로 깎았을 뿐이에요. 저는 그저 나무 속에 잠들어 있던 형상을 꺼내주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활시위가 끊어진 듯 장터를 가득 메웠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참았던 탄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와! 하는 낮은 함성이 파도처럼 번져나갔고 누군가는 손뼉을 쳤습니다. 남자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가죽 지갑을 꺼내더니 금박이 박힌 명함 한 장을 제 땀투성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급 종이의 질감이 날카롭고 서늘하게 제 젖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리조트 VIP 라운지와 스위트룸 전관에 들어갈 가구와 장식품. 전량을 자네에게 맡기고 싶군. 계약금은 원하는 대로 주겠네. 금액은 자네가 적어. 그 말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진료실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날부터 낯선 한국 땅에 와서 겪었던 모든 수모와 서름, 가난과 멸시의 시간을 단칼에 베어내는 구원의 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뒤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어머니는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민준 씨는 제 어깨를 부서져라 감싸 안으며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물이 제 쇄골을 타고 흘러내려 가슴을 적셨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국댁 미안해. 우리가 몰라봤어. 정말 미안해. 그들의 투박한 사과 소리가 웅성거림으로 번져갈 때 저는 비로소 꾹꾹 눌러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마치 엄마 해냈어요. 엄마 정말 잘했어요. 라고 외치는 듯 힘차게 발길질을 해댔고 그 강력한 태동은 제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올라와 온몸을 감전된 듯 전율케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혔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은 순간에 뼈가 저릴 정도로 벅찬 감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늦여름의 습한 열기가 대지를 짓누르던 어느 칠흑 같은 밤 저는 산통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한옥의 안방은 찜통처럼 더웠고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모기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들었습니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최첨단 분만실도 무통주사도 세련된 의료진도 없었습니다. 오직 끓는 물을 실어 나르는 민준 씨의 떨리는 손길과 머리맡에서 끊임없이 주문을 외듯 기도를 올리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동네 산파 할머니의 거친 손길만이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벌어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저는 문지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 풀벌레 소리가 제 비명에 묻혀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임신, 노산, 그리고 쌍둥이. 모든 것이 위험 요소였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 4시 여명이 밝아올 무렵 응애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한옥의 석가래를 뒤흔들었습니다. 첫째 아들 루카스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조금 더 높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둘째 딸 루나였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양수로 범벅이 된 채 저는 2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나는 비릿한 피냄새와 젖냄새, 그리고 꼬물거리는 살결의 따뜻함은 세상 그 어떤 고급 향수보다 향기로웠습니다. 불임 판정을 받고 제 인생은 끝났다고 믿었던 10년 전의 그 차가운 겨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품에는 2개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갓 태어난 아이들의 쭈글쭈글한 붉은 발에 입을 맞추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고마워 한나. 정말 고마워.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 저 역시 아이들의 조막만 한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신비이자 국경을 넘은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해가 떠오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췄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민준 씨와 저는 패가나 다름없던 헛간을 개조해 한나 앤 민준이라는 공방을 열었습니다. 리조트 납품을 시작으로 우리의 가구는 기적처럼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실용주의와 견고함,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곡선미가 결합된 디자인은 가구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방 안은 1년 365일 톱밥 날리는 매캐한 냄새와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 그리고 쓱쓱 나무를 깎는 대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나무와 씨름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옹이처럼 단단한 굳은 살이 박히고 손톱 밑에는 항상 까만 때가 끼어 있었으며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0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청담동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가 들어오고 해외 유명 디자인 잡지에 우리 부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한때 빚쟁이들이 행패를 부리며 장독대를 깨부수던 그 마당에는 이제 서울 번호판을 단 고급 세단을 타고 온 사모님들이 줄을 서서 대기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건네는 빳빳한 지폐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작가님이라며 머리를 조아리는 정중한 말투는 우리가 더 이상 이 마을의 천덕꾸러기 이방인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훈장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지긋지긋했던 모든 빚을 청산하던 날을 저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읍내 은행 창구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고 직원이 대출 완납 증명서에 완납이라고 적힌 붉은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었을 때 그 둔탁한 소리가 제 심장에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붉은 인주 자국이 어찌나 선명하던지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 하늘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비현실적으로 파랗고 공기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길가에 마주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껴안고 엉엉 울다가 또 미친 사람처럼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읍내 정육점에 가서 제일 비싼 한우 꽃등심을 샀습니다. 숯불 위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고기의 고소한 기름, 냄새, 입안에 넣었을 때 사르르 녹아내리는 육즙의 맛. 시어머니는 상추쌈을 크게 싸서 제 입에 넣어주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며느리. 내가 다 죽어가던 우리 집안을 살렸다.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지난 3년간 가슴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모두 씻어내려 주었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부의 무모해 보였던 목표 10명의 아이를 낳겠다는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쌍둥이 루카스와 루나 밑으로 셋째 아들 민호, 넷째 딸 소피아, 그리고 막내딸 지수까지 벌써 5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우리 집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엄마 양말 어디 있어요? 아빠, 오빠가 내 장난감 뺏어갔어. 아이들의 고함 소리, 우유가 쏟아지는 소리, 쿵쾅거리며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식탁 위는 항상 밥풀과 반찬으로 난장판이 되지만 그 소란스러움조차 저에게는 베토벤의 교향곡보다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리조트 가구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연 매출 200억 원을 달성했고 우리는 마을의 유지이자 군수의 표창까지 받은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중파 방송국에서 찾아와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다큐멘터리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스튜디오,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저는 문득 10년 전 베를린의 차가운 회색빛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생명이 자랄 수 없다던 제 몸에서 5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희망이 없다던 제3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송 조명의 뜨거운 열기를 받으며 인터뷰를 할 때 마이크의 차가운 금속성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PD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한나 씨에게 한국은 그리고 이 담양이라는 시골 마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함,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에 떨던 공포, 장터에서 느꼈던 뼈아픈 모멸감,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해준 나무의 온기와 민준 씨의 사랑. 눈을 떴을 때 카메라 렌즈 너머로 든든한 남편. 민준 씨와 저를 보며 손을 흔들고 있는 5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 아닙니다. 제 진짜 삶이 비로소 시작된 곳입니다. 죽어가던 제 영혼을 살려낸 곳이고 차가운 이성만 남았던 제 심장을 따뜻한 감성으로 다시 뛰게 해준 곳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쏟아져 제 메마른 가슴을 적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차가운 독일 의사 한나 베버가 아닙니다. 뚝심 있는 목수이자 5아이의 시끄러운 엄마 그리고 한국의 억척스러운 며느리 한나입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저는 공방 앞 탄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엄마 하고 부르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 제 품에 안기는 아이들의 땀 냄새와 흙내음, 그리고 전 냄새가 섞인 채취를 깊이 들이마십니다. 이 냄새야말로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민준 씨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습니다.
나무를 만지느라 거칠어지고 갈라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손입니다. 10년 전 베를린의 회색빛 하늘 아래서 혼자 울던 저는 이제 이곳 담양의 붉은 노을 아래서 세상 그 누구보다 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한국이라는 기적. 저는 이 기적을 평생 깎고 다듬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나무의 결처럼, 그리고 5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우리의 행복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